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정채봉,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 시에서는 어머니를 그리는 절절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저 또한 어머니와의 갑작스런 이별 앞에서 이 시를 읽고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정채봉 선생님은 평생 소년의 마음을 잃지 않고 맑게 사셨으며 사람과 사물을 응시하는 따뜻한 시선과 생명을 대하는 겸손함을 글로 표현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글은 따뜻한 위로가 되며 삶의 지혜를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정채봉 에세이 좋은 예감입니다. 펴낸 곳 샘터. 좋은 예감. 어느 한 집에 자매가 있었지요. 같은 엄마와 아빠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생김도 비슷하고 학교 성적도 비슷하였지만 성향만은 정반대였지요. 그러니까 언니는 햇빛을 좋아하고 웃기를 잘하고 남이 잘하는 일에 환호를 보내는 데 반해 동생은 그늘 속에 앉아있기를 좋아하고 얼굴을 자주 찌푸렸으며 괜한 일에 트집을 잡곤 했었지요. 이 집 자매의 성향은 전화를 걸 때 보면 보다 분명하였지요. 큰언니는 누구한테 좋은 일 있었다는 소식, 누가 좋은 일 하였다는 소식이 있을 때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에 알리기 바빴지요. 그러나 동생은 누구한테 나쁜 일 일어났다는 소식이며 사고 났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자매의 인생길도 그렇게 정반대로 갈리더란 것입니다. 언니는 어디서고 반가이 맞아주는 샘물 같은 사람이 되었는데 반해 동생은 구정물을 멀리 하려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더란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전하려고 하는 소식은 무엇인지요? 기쁜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전화를 걸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만일 안 좋은 소식이라면, 그리고 남을 상처내고 흉보는 얘기라면 당장 수화기를 내려 놓아야 합니다. 그 버릇은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한 기숙사의 사감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았답니다.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거미줄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들은 너도 나도 나서서 그 방의 임자를 저주하더랍니다. 며칠 비워둔 것이 분명합니다. 거주자가 지저분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주의력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거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소심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오직 창가에 앉은 학생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방에는 신기하게도 거미가 살고 있었군요. 아버지의 강. 아들에게. 자, 눈을 감고 오늘은 이 아버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다오. 아버지는 어른 옷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한테도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소꿉놀이 친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너희들과 똑같은 벌거숭이 유년 시절이 있었고, 새를 향해 돌을 던지던 개구장이 시절이 있었고, 푸른 꿈속에서 파도처럼 넘나들던 학창 시절이 있었다. 다만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리고 쓸 것도 부족하기만 한 때였었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이니까 다시 한번 적는다. 아버지는 찢어진 고무신을 바늘로 기워 신었다. 깨꽃에 꽁무니를 빨아 단물을 삼켰고, 공이 없어서 새끼줄을 뭉쳐서 또는 짚을 뭉쳐서 가지고 찼었다. 술짓기를 끓여 먹고서 학교에 나와 술에 취해 있었던 친구가 있었으며, 고구마 한 덩이를 도시락으로 싸오던 친구도 있었다. 돈이 없어서 중학교에 진학을 못하자 책상 위에 엎드려 한없이 울던 친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누구의 아버지가 되어 살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그러나 아버지가 어렸던 그 시절에는 우리 몸에 핏빛 같은 인정이 있었다. 삘기를 뽑아서도 까마중을 따서도 친구와 나눠 먹었었다. 달 밝은 밤에는 그림자 놀이로 시간 가는 줄 몰랐었다. 그랬다. 그것은 행복이었다. 부족했으나 부족함을 몰랐던 것, 작고 적었으나 작고 적음을 모르고 마냥 부풀어 지냈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지나온 길은 아득하고 겨드랑이 밑에는 졸랑졸랑 너희가 들어와 박혀 있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대개의 아버지들은 타조가 되고 만다. 곧 날개가 폐하되어 버리고 없는 것이다. 대신 발바닥만 두터워져 모래 사막길을 타박타박 걸어 다니며 먹이를 벌어 와야 한다. 정말이지 아버지들은 영락없는 타조이다. 이 세상 사막길을 헤매고 다니며 처자식 먹이를 구해와야 하는 목이 아니라 다리가 길어서 슬픈 남자여. 너도 장가가 보면 나의 이 마음 절절히 와 닿으리라 믿는다. 너는 아버지 얼굴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말은 내가 더 간절히 할 소리이다. 사실 벌이를 다니는 아버지로서는 너희들과 함께 앉아 오손도손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 않다. 차라리 예전에 아버지의 아버지는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일터에서도 자식들과 언제건 대화했었다. 마당에서 두엄 옮기는 일을 했었고 텃밭에서 무 뽑고 고추대 매는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현대의 아버지들은 집에서 먼 빌딩 숲을 드나들며 일한다. 눈물이 빠질 만큼 서러운 일을 겪고도 집으로 돌아올 때는 아무렇지 않은 양 미소 띤 얼굴로 번듯한 양복 차림으로 현관에 들어선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나 아이들은 아버지가 밖에서 힘들지 않고 돈을 벌어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오늘의 아버지가 어제의 아버지들보다 더 고단하다고 단언하겠다. 물론 육체의 고단함은 예전의 아버지들이 더하겠지. 농경의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아버지들이 가정의 굴림이라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솜을 실어 놓았는데 소금인 줄 알고 불어 물속에 빠졌다가 더 무거워진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신세의 노새가 바로 오늘의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육체의 고통보다도 마음고생이 더 심한 현대의 아버지들이기 때문에 그토록 40대에 죽는 아버지들이 많은 것이다. 오늘도 서로 돼지고기 몇 점에 소주 한 잔 걸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오더라도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외로움의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다오. 향기를 데리러 가다. 남행열차를 탔습니다. 서울은 아직 바람 속에 겨울 끝자락이 남아있어서 혹것을 허락하지 않으나 남녘에는 이미 꽃불이 놓였다는 기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유혹한 친구의 엽서 사연은 이러하였습니다. 점심상에 올라온 냉이 무침에 밥을 비벼 먹고 볕 잘 드는 우리 집 텐마루에 앉아 있자니 졸음이 몰려오더구나. 봄날 볕은 살찐 암쥐가 고양이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고 지나가도 고양이 눈을 감기게 한다고 하지 않더냐. 그렇게 잠시 고개 두서너 번 끄덕였을 것이다. 수탉이 회를 치며 우는 통에 눈을 떴더니 우리 외양간 곁에 그 매화나무에서 하얀 꽃망울이 번글고 있지 뭐냐. 그 매화나무란 친구와 내가 어린 시절에 곧잘 오르내리며 매실을 따곤 했던 나무입니다. 푹 거실 때는 쉬어서 온통 두 눈을 내려 감고서 먹던 열매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엽서를 읽고 났을 때에는 눈발처럼 매화꽃이 날리던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서 새로 맞춘 까만 대바지 교복에 중학교 단추며 배지를 달고서였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담장을 타고서 외양간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키대로 누워서 새로 시작할 중학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햇살과 매화 꽃잎에 눈이 부셔서 웃옷을 벗어 덮고 누웠는데 어느 사이인지 잠이 들어 버렸더군요. 우리가 잠이 깼을 때는 석양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는 웃옷을 제끼면서 보았지요. 매화 꽃잎이 한방눈보다도 더 많이 내려 있던 것을. 우리 옷에는 물론 외양간 지붕에도 소 여물통에도 두엄 더미에도. 그러나 이제 다시 찾아간 고향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고개가 가우뚱거려지는 풍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를 눈치챈 친구가 말하였지요. 꽃은 아직 그대로야. 꽃대거리나 찾아가자. 백운산 자락의 백계동, 도선국사가 이무기를 쫓아내고 스스로 못을 메워 절터로 삼았다는 이곳의 7헥타르나 되는 숲은 순전히 동백림이지요. 겨울부터 꽃불이 나기 시작하여 봄날에는 온통 빨간 숫덩이 같은 동백꽃 천지입니다. 동백은 피어 있는 모습보다도 숭숭 성이채 져 있는 낙하의 모습이 더 장관이라고 감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흡사 땅이 꽃을 내놓은 듯 하니까요. 지상을 덜어는 고통받는 곳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땅을 연옥으로, 땅 밑을 지옥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상에 꽃이 있고 향기가 흐르고 있는 한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이 있어서 고통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통 몹지 않은 아름다움도 있다고요. 땅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땅만큼 정직한 이가 또 어디 있습니까? 동백을 심으면 동백을 내놓고 매화를 심으면 매화를 내놓고 벼와 보리를 파종하면 한 알씩을 잘 썩혀서 100배, 10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는 저 땅이 왜 단련을 주는 연옥이어야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서 예를 들면 하산 같은 땅 밑이 지옥이라고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땅 밑으로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데 어찌 그 물로 생명을 이어가는 우리가 불모의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동백꽃이 아니 다른 꽃잎들도
하늘로 흘러가 버리지 않고 땅을 덮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땅을 위로하는 아름다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저 아름드리 동백나무에 다람쥐 한 마리가 눈망울을 희둥그레 뜨고서 올라가고 있군요. 저 동백나무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올라가는 것은 향기를 데리러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봄날의 산. 다람쥐의 볼이 얼마나 붉어져 있나 보았으면 해서 손짓을 했더니 저 겁많은 녀석은 도망가 버리고 저와 친구는 동백숲 그늘이 푸르게 드리워져 있는 골짝 물가에서 도시락을 풀었습니다. 하얀 쌀밥에 판물처럼 번져 있는 붉은 기운. 그것은 바로 동백꽃 그림자인 것을 도시락을 다 비우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빈 도시락을 싸는 하얀 손수건에도 붉은 얼룩이 앉았으니까요. 우리는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쉬워서 동백꽃 숲을 다시 한 바퀴 돕니다. 향기가 좀 더 많이 묻혀 들었으면 합니다. 꽃길을 걸어 나오니 나비가 옷에 묻은 향기를 쫓아 나폴폴 나폴폴 따라오더라는 옛 시인의 시가 있는데 우리도 오늘 이곳 백개동의 향기를 데리고 가면 그렇게 따라올 그 네가 없을런지요.